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50이 되기 전에는 남편과 자식도 낳고 그럭저럭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누구는 이런 삶이 꿈이라고 할 정도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했죠. 그래서 더 먼 미래에도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상상만 했었지 단 한순간도 이혼을 하거나 따로 살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 진짜 모르는 거라더니 제가 이 나이에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문제없는 집안이었는데 상황이 저희를 이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생각이 복잡했는데요. 이제는 심리가 차분해졌고 생각이 많이 정리되어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인생살이 교훈의 연속이더군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닫길 바랄게요. 제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바른 생활의 사나이였고요.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죠. 딱 바른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 저희 남편이에요. 놀러가면 작은 티끌 하나까지 다 주워오는 사람이었고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잘 일깨워주기도 하죠. 든든한 가장으로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어서 저도 저희 남편 참 많이 존경했어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잖아요. 여보는 진짜 대단해.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해? 나는 한 번쯤은 그냥 눈치껏 살 것 같은데. 나는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잖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내가 세운 규칙들은 지키게 되는 것 같아. 얼마나 요령 없다고 뭐라고 할 땐 언제고 왜 칭찬이야? 뭐 갖고 싶은 게 생겼나 본데? 아이 기특해서 그렇지 존경스러워서 그렇고 난 우리 아들들이 당신 본받고 당신처럼 잘 컸으면 좋겠어.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는 당신처럼 예쁘게만 자랐으면 좋겠는데 요즘 남자들도 미소년이 인기라며?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왔잖아. 이대로만 자라다오. 그럼 소원이 없겠다. 저희 부부는 사이가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더 화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니 애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참 바르게 컸어요. 뭐 공부를 잘하는 전교 1등은 아니지만 전교회장을 두 녀석 다 했거든요. 이게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의 신뢰, 선생님들의 평가, 성적도 어느 정도 밑바탕 되어야 되고요. 그 성실함까지 다 인정받는 게 전교회장이라던데. 애들이 둘 다 중학교 3학년 때 맡았었어요. 큰애가 먼저 하더니 졸업하고 작은 애까지 전교회장이 되었을 때 그때 참 좋았습니다. 갑자기 애들 자랑해서 죄송해요. 아무튼 애들도 참 아빠를 좋아했고 애아빠도 애들 뒷바라지에 힘을 쏟았어요. 아들들은 중학생이 되면 부모님과 교류를 딱 끊어버리잖아요. 저희 아들들은 아빠하고도 친했어요. 남편이 매번 애들의 승부욕을 자극시켰거든요. 당구나 수영, 농구 그런 걸 하면서 얼마나 셋이 몰려다니던지요.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화목한 집안이 딱 저희 집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님 또한 외국에 사는 시동생네 집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슈월드에 대한 스트레스 하나도 없었고요. 저는 정말 복받았죠. 남편이 이렇게 길을 닦아주고 리드를 해주니 그저 저는 제 역할만 잘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만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제가 이런 사연 쓸 일도 없을 텐데요. 저희 가정에 이상 증세가 시작된 건 남편이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차근차근히 진급을 해서 부장까지 달았어요. 저희 남편이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일도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든든한 기대주였어요. 남편이 성과를 얼마나 잘 냈는지 몰라요. 직급이 낮을 땐 남편이 낸 아이디어가 여러 번 인정되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과장 정도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스스로 팀을 꾸려 하고 싶은 일을 기획해서 하게 되었어요. 일 잘하는 남편 덕에 회사의 영업이익도 많이 올라갔고요. 남편은 그 능력을 입증받고 인정받아 표창장도 여러 개 받았고 포상금도 두둑이 받으며 보람찬 직장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큰 건을 맡게 되었는데 그게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자세한 건 개인정보상 말씀드릴 순 없지만 원래 회사에서 밀어주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지만 의외로 너무 잘 되어서 갑자기 회사가 남편한테 이목이 집중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의 전설이 되었고요. 대표님도 남편을 따로 불러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내가 자네에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과를 둘러봤네. 우리 회사에 기여한 게 아주 크더군.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있어야지 우리 회사가 더욱더 성장할 거야. 나도 자네가 얼마나 소중한 인재인지 인지하고 있네. 내가 앞으로 팍팍 밀어줄 테니까 내 옆에서 오랫동안 일하게. 내년 승진도 내가 힘써볼게.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이렇게 성과를 내게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승진시켜주신다면 더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저한테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승진이라니요. 부장에서 승진하면 이사잖아요. 임원진이고요. 임원이 되면 대우가 달라지고 월급 자체가 달라지는데 저도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저희는 그날 남편이 승진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외식도 했어요. 미리 자축 파티를 했던 거지요. 내가 내년에 이사 달면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가자. 우리 결혼 10주년 때 가고 못 갔잖아. 정말? 당신 그동안 일한다고 휴가도 반만 쓰고 일했었잖아. 휴가 가도 매번 국내에다가 머릿속에는 일밖에 없어서 내가 얼마나 짜증났는지 알아?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이 온 거잖아. 나 일에 미친놈이지만 이제는 워라밸 지켜가면서 할게. 우리 그때 즐겁게 놀자.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갔는데 남편이 회사의 대표님이 내년에 승진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는데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부장님 오셨어요?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축하합니다, 이사님. 내년 승진의 확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자네가 그걸 어디서 들었어? 나랑 대표님만 아는 이야기인데 이사는 무슨 그날이 돼봐야 알지. 부장님, 99% 확정이라고 저희도 다 들었어요. 회사가 소문이 빠르잖아요. 부장님, 이사님 되셔도 저희 잊으면 안 됩니다. 저 부장으로 올려주시고 가셔야 해요. 자네들도 참. 알았어. 내가 자네들을 어떻게 잊어? 내가 매일 밥도 사주고 많은 것을 알려줄 테니까 그 전에 열심히 길을 갈고 닦아놓자고. 설레발 그만치고 어서들 일해. 이미 이사님이라고 부른 사람들도 있고 하도 확정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길래 그날 남편이 뭐라도 안 살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밥 먹고 사무실에 커피도 한 잔씩 돌렸다고 합니다.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이사라니. 인턴부터 시작해서 힘겹게 올라간 자리거든요. 이사만 시켜준다면 이까지 커피 하루에 10잔도 더 사주죠. 정말 기분 좋은 상상을 했던 시기였고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났고 인사이동 발표 날이 다가왔죠. 거의 완벽한 내정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남편이 이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낸 성과도 어마어마했고 그 때문에 그의 매출이 얼마나 올라갔는데요. 저희 남편 이대로 모른 척하면 그건 대표도 사람 새끼 아니고 회사도 미친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남편이 이사로 승진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내정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설레발이 될 줄이요. 너무도 어이가 없게 남편은 진급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남편은 진급 대상에서 없었습니다. 누락인가 싶어서 아래 직원들도 황당해서 그들이 재차 인사팀에 확인을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명단에 없는 게 맞았고요. 다들 너무 기가 막혀 했죠. 회사에 큰 공을 세운 남편이 진급 대상이 아니라면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명성을 올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어요. 남편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남편도 회사 전산으로 확인하고 너무 황당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망연자실, 딱 그 표현이었어요. 저는요, 그것도 모르고 좋은 곳에 예약도 해놓고 좋은 옷도 샀고요. 해외여행 어디로 갈까 고민도 하고 있었거든요. 애들도 이참에 핸드폰도 다 바꿔주고 차도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요. 그날 힘없이 퇴근한 남편을 다독이며 물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다. 그럼 누가 진급한 거야? 당신이 앉을 자리 비어있다며.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데?
지방지사에 있던 대표님 조카, 그 사람이 이사가 됐더라고. 차라리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인정이라도 해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나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 사장님이 혹시 다른 말씀 없었어? 아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면 어떻게 진짜? 다들 당신이 진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안 그래도 대표님이 따로 불렀어. 그 이사된 조카한테 약점이 잡혔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대. 그래서 나 대신에 그 인간을 승진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내 손 잡고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참 생각이 복잡하네. 아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대표님도 미친 거 아니냐고. 약점 잡혔다고 공적으로 일해야 하는 회사에서 사적인 마음을 쓰면 어쩌자는 거야. 대표님 딴에는 나는 아무 걸림돌이 아니라는 생각이겠지. 그 사람이 진급한 명분을 보았는데 참 그럴싸하게도 써놨더라고. 어쩔 수 없지. 그냥 묵묵히 일하는 수밖에. 아우, 너무 신경질 난다. 확 때려치우려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이런 인재를 왜 마음 상하게 하는 거야. 나 너무 속상해 진짜. 남편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 속상했어요. 애들이 아직 학생이라 때려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요. 딱히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 자존심 다 뭉개졌고 자존감도 추락했고 자신감도 없어진 이때 제가 해줄 것도 없고 그런 취급하는 회사에 남편을 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더 속상했습니다. 남편 일 때문에 속상한 저를 달래주는 건 남편이었고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열심히 살아온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딱 정년까지만 버텨.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짜증내지도 않고 정말 잘해줄게. 우리 집 가장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당신 누구 다 알아주고 기억할 테니까 힘내. 그리고 미안해. 뭘 미안해. 가장이 가장 노릇하는 건 당연한 거야. 직장인이니까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걸 자꾸 미안해하지 마.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그래도 회사가 날 인정해줘서 내 동기들 지금 다 차장인데 나만 부장이잖아. 이건 대우해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남편은 역시나 저보다 한 수 위였고요. 마음도 넓고 시야도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남편을 든든해하고 존경하는지 아시겠죠? 저희 남편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회사에 잘 다니는 남편이었는데요. 걸림돌이 참 여러 개였어요. 그 대표님의 약점을 잡아 남편 대신에 승진한 이사가 아주 못된 짓만 골라하더군요. 그 새끼는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직원들의 존경은 받고 싶고 자리값은 못하는데 실적은 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사가 남편이 있는 팀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왔는데 회사에서 남편의 입지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면서부터 심기가 꼬인 그 인간이 남편을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반말 찍찍하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랬대요. 아이, 부장 나부랭이가 내가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예전에도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거참 더럽게 말 많네.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에휴, 어린애가 이사 자리에 앉으니까 어리숙해 보여. 당신이 앉을 자리에 내가 앉아서 심기가 꼬였어? 다 참아내세요. 그게 사회생활이니까. 하라는 거 제때 잘해가지고 와요. 그게 사회생활이니까. 그럼 어떠한 일이 생겨도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이사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보고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너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몰라? 직원들이 다 네 편 들어주니까 좋아. 대표님도 자네 예뻐해주니까 기고만장이야. 어디 부장나부랭이가 이사한테 눈 똑바로 뜨고 개겨. 저 싫어하는 줄은 몰랐네요. 이젠 왜 그러는지 알겠습니다. 일단 시키는 일은 이사님 짓이라고 보고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남편을 못살게 구는 것도 정말 가지가지였다고 해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수치를 써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사 새끼가 윗선에 자신이 유리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수치를 올리라고 지시하거나 법인카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인데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카드깡처럼 다른 곳에서 긁고 현금을 받아오게 하거나
아무튼 그런 복잡하고 더러운 일을 다 남편한테 지시한 거예요.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남편도 참 괴로워하더라고요. 남편이 또 현명한 게 직원들한테 그런 일들을 다 공개해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렸죠. 직원들의 우려도 높아졌고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부장님, 그냥 한번 덤비시는 게 어떠세요? 계급장 떼고 붙자고 해보세요. 어디 어린 놈의 새끼가 부장님을 갖고 놀아요. 어차피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어. 이렇게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인데 죄를 저지른 건 그 인간이고 처벌을 받더라도 그 인간이 받을 거야.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사악한 인간이라 뭘 어떤 일을 꾸며서 당할 수도 있다고요. 설마 그러겠어. 내가 내 일은 알아서 할게. 걱정 그만해.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냥 당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이사놈이 대표님의 약점을 잡아 인사이동을 강제를 시킨 사악하고 질 나쁜 사람이라는 걸요. 대표님도 쥐락펴락하는 인간인데 그 인간 입장에서 부장 나부랭이 저희 남편 생각을 해줄까요? 가뜩이나 팀이 저희 남편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서 눈에 가시인데 미워하면 미워했지 봐줄 생각 안 하니까 그런 더러운 일도 시키는 거겠죠. 그 이사놈은 남편을 그만두게 하고 싶었는지 본격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시켰던 더러운 일들이 소문이 무성하게 났는데 회사에서도 알게 되었죠. 감사팀에서 사람이 내려왔고요. 남편을 데리고 가서 엄청난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날 괴롭게 왔어요. 조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죠. 저희 집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고요. 여보, 조사는 잘 될까?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아니, 이사가 시켜서 한 일인데 당신한테 조사할 게 뭐가 있어? 이사가 시켰다고 얘기했어? 했지. 그런데 이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대. 하긴 모든 보고서나 구린 일들은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 흔한 녹취나 하물며 둘이 나눈 대화를 들은 사람도 없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일 대표님한테 말해보게. 대표님은 아실 거야. 그 이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방법이 있겠지. 남편을 잃으면 회사에서도 손해니까 대표님도 남편의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아니, 편 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건이 정확한 판결 나면 되거든요. 조사만 단단히 해주면 될 뿐인데요. 큰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대표님은 도대체 어떤 약점이 잡혔는지 이사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쩔쩔 맸고요. 그 이사는 더 기고만장해져서는 저희 남편한테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 더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애가 탔고 이러다가는 자기한테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남편은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저희 남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였는데 이용만 당한 거잖아요. 대표님도 약점은 무슨 약점이에요? 가족끼리 다 헤쳐먹으려고 이러는 것 같다는 소문도 돌았다고요. 대표님 가족들이 다 임원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 단위의 회사를 만들려고 이러는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괴로워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온 날 제가 준비한 술을 마시며 흐느끼더라고요. 내가 너무 당해줬어. 정직하게 살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착하면 당하게 되는 거야. 당신 말이 맞아. 사람은 요령 있게 살아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그런 당신 모습 얼마나 존경하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 결국 건선징악이야. 착한 사람은 복 받게 되어 있고 나쁜 사람은 벌 받게 되어 있어. 아니, 나 이제부터 그렇게 안 살 거야. 나 저 회사 불질러버리고 싶어.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누구는 성격 없는 줄 알아? 누구는 그런 일 저지를 줄 몰라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이제부터 착하게 안 살아. 누구 맘대로 누굴 이용해 먹어. 안 당해. 이젠 정말 안 당한다고. 남편은 그날 펑펑 울었고요. 그날 이후 뭔가 각성이 된 듯한 모습이었어요. 눈에도 살짝 살기가 느껴졌고요. 뭔가 굳은 다짐을 했는지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도끼가 차오른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퇴직금으로 바로 회사를 차렸어요. 업종은 전 회사와 똑같았고요.
남편의 목표는 자신의 회사를 열심히 키워서 그 회사만큼 크게 키워서 자신도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포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보, 그럴 마음으로 사업할 거면 하지 마.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살면 못 써. 나 그러는 거 반대야. 그러지 마. 내가 얼마나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아? 나 누가 뭐래도 이젠 못 멈춰. 내 뜻 이루고 그 다음에 인간답게 살 거야. 나 좀 봐줘. 그때는 남편이 어떠한 말도 안 듣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런 마음 먹지 말라고 해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못 말릴 거라면 차라리 잘 되라고 응원해주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면접을 대거 보더니 바로 인지를 채우고 바로 실전에 돌입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현직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이쪽 업무를 잘 아는 실무자잖아요. 초반 1년은 좀 헤매는 것 같았는데 3년 만에 매출액이 몇십억이 되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또다시 입증한 셈이죠. 여보, 이게 진짜 당신이 번 돈이야? 정말로? 어머, 우리 부자네. 이렇게만 벌어오면 금방 부자 되겠는걸? 나 재벌 총수가 부럽지 않아. 기다려봐. 나 더 벌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어?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 더 기대해. 내가 아주 호강을 시켜줄 테니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 잠도 통 못 자는 것 같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 명심해. 알았지? 많이 벌어와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지만요. 그때부터 남편한테 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사 갔다 온 사람이 얼굴에 상처가 하나씩 나 있기도 했고요. 멍이 들기도 했고요. 집에서 쉬다가 전화가 와서 받으면 꽥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요. 여보, 누가 당신한테 소리를 질러? 그리고 얼굴에 상처는 왜 난 거야? 무슨 일 있어? 당신 뭐 협박받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사소한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일하다가 별일 다 생겨.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야. 아니, 상처가 나고 멍이 나고 협박을 받는데 이게 보통 일이라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님 내가 해줄까? 나 당신 이런 대우 받고 일하는 거 싫어. 돈 벌어오면 뭐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만 좀 해. 그런 식으로 작은 일에 벌벌 떨면 아무것도 못해. 나 대우 잘 받고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 그만 좀 해. 이런 거 다 남자 앞길 막는 거라고. 에이씨. 남편은 걱정하는 제 마음은 몰라주고 오히려 더 성질을 내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협박받는 게 사소한 일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건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하도 말을 안 해줘서 저는 남편 회사에서 일하는 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장이 여자인데요. 저와 나이가 비슷해서 종종 회사에 가면 친근하게 지냈거든요. 따로 만나서 물었어요. 요즘 회사에 무슨 일이 있냐고요. 남편이 뭐 협박을 받고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매우 난감해하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라고요. 이거 사모님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럼 저도 같이 죽거든요. 비밀 유지 시켜주실 거죠? 물론이지. 내가 우리 남편 일인데 어디에다가 떠벌리고 다니겠어. 그런 건 걱정 말고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해줘. 그래야 나도 남편을 도울 거 아니야. 사모님이 도울 건 없어요. 회사는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사실 회사가 한순간에 갑자기 잘 된 거잖아요. 이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대표님이 영업 방식을 좀 바꿨거든요. 대표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동종업종 중에서 좀 잘 나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 거래하는 거래처들을 다 합해서 왔어요. 저한테 동종업계 거래처들을 조사하게 시켜서 저는 그냥 시장 조사하나 보다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뒤에서 그 회사들 음해하고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약점 잡아서 협박하고 그래서 그 회사 거래처에 일러 바쳐서 우리가 다 빼온 거예요. 그렇게 뺏긴 사장님들이 남편한테 원망을 늘어놓고 협박도 한 거예요. 어제는 어떤 사장님이 폐업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려서 얼굴에 그렇게 스크래치가 생긴 거고요. 뭐라고요? 세상에, 우리 남편이 그런 일을 하고 다녔다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보통 다들 이렇게 일해요? 안 그러죠.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마진도 그렇게 남지 않는데 그게 여러 회사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대표님 진짜 맞을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건 맞아요. 하루아침에 대표님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나 같아도 열받네요. 내 밥그릇 뺏어간 건데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고 못하게 한 거구나. 부정하게 얻은 대가라서. 자기 자신도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도 뒤에 너무 구려서 올해까지만 일하고 그만할 거예요, 사모님. 그 뒤로는 저 찾지 마세요. 저 선하게 일할 거예요. 그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예전에 바르고 정직했던 당신 어디 갔어? 누가 큰돈 벌어오라고 했어? 적당히 밥만 먹고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벌였어? 왜? 나 한평생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당한 건데 왜 앞으로도 착하게 살기만을 바라? 나도 적당히 사람들 이용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당히 나쁜 짓도 하면서 똑똑하게 내 밥그릇 챙길 거야.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거였어. 다른 사람 가슴에 대못 박으면 그 못 당신에게 돌아와. 더 큰 일 당하게 된다고. 그걸 왜 몰라? 남편 하는 일에 그만 좀 신경 써. 그런 거 다 지키면서 일해서 언제 중견기업으로 키워. 나 응원하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러니까 방해는 하지 마. 알았어? 회사 일이고 저는 그 부분 잘 모르잖아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옆에서 다독이는 거밖에 없죠. 남편이 하는 일이 불법도 아니긴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돈맛을 보니까 못 멈추더라고요. 거래처 비리 폭로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남편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바꾸더라고요. 예전에 남편이 전 회사에서 당했던 것들을 엉뚱한 곳에서 똑같이 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부장은 이러다가 뭔 사달이 날 것 같아서 저한테 이런 걸 다 말하고 퇴사를 했고요. 그렇게 남편은 결국 연매출 100억까지 찍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목표로 한 건 이뤄내니까요. 부장이 나가고 남편은 새로운 사람을 뽑았는데요. 이왕 뽑는 김에 여러 명 더 뽑았대요. 지나가다가 회사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새로 뽑은 직원들이 온통요 깡패 같은 덩치들만 뽑아서 이게 회사인지 조직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저희 흔한 싸움조차 하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요, 남편 사업하면서부터 엄청나게 싸웠어요. 거의 대부분이 막 나가는 남편을 제어하는 이유였고요.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애들은 자기 아빠가 돈 많이 벌어와서 성공한 사업가인 줄 알 텐데 협박하고 다니는 줄 알면 기절할 거야. 당신도 그렇게 당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고 기가 막혔어? 왜 그걸 엉뚱한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만둬. 진짜 이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고. 그날 남편 표정이 안 좋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남편은 숨이 안 쉬어지게 제 멱살까지 잡았고요. 살기 가득한 말투로 저까지 협박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만하라고 했지. 사모님 소리 듣고 싶으면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맨몸으로 확 버려지는 수가 있어. 큰 키에 아주 무서운 눈빛을 하며 제 멱살까지 잡은 남편이 정말로 제 남편인지 의심스럽더라고요. 남편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살벌하게 말을 했냐면요. 정말 그렇게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협박했니? 이런 눈깔로 이런 말투로 그랬던 거야. 당신한테 그런 짓 했던 그 이사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당신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힘으로 권력으로 제압하는 거야? 당신 그러다 벌 받아. 제가 이 말을 하자 저를 더 세게 잡더라고요. 제가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이 말이에요. 때마침 그때 저희 애들이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제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애들은 더 난리를 쳤습니다. 아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멱살을 왜 잡은 거야?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래? 놓으라고. 아빠, 말로 해요. 말로 하라고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이래? 아빠, 놓으라고. 애들이 저를 남편한테서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남편이 큰애 뺨을 쳤는데 그게 시발점이 되었어요. 저희 남편 애들이라면 정말 바보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애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사이가 정말 좋은 부자지간이었고 단 한 번도 애들 때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도요 얼마나 곱게 했는데요. 그런 아들에게 손을 올리다니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행위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어요. 집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해졌고 큰애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엄마, 이혼해. 나도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 아빠는 예전에 우리 아빠가 아니야. 많이 변했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큰아들의 말에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도 의도적으로 손을 올린 건 아니지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너 치려고 한 건 아닌데 일단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데 이 싸움은 네 엄마가 먼저 시작했어. 아빠가 아니라고. 아빠, 나도 알아. 아빠가 회사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빠가 너무 부끄러워. 아빠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다 왔단 말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너네가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는데 당신 회사 키우려는 생각밖에 없잖아. 내가 적당히 벌어도 괜찮다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 그전 회사에 복수하기 위해서 회사 빨리 키워야 한다고 했었잖아. 그것 때문이면서 무슨 가족 핑계를 대? 당신이 정말 이 집안의 가장 맞아?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아빠가 저한테 또 그러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면서 절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아들놈들 키울 땐 드세서 힘들었는데 다 키워놓으니까 보디가드 생긴 것 같고 뿌듯함을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애들은 다음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도저히 불안해서 아빠와 같이 못 살겠고 자기들이 그동안 과외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따로 나가서 살고 싶다고요. 저도 함께요. 저도 도저히 저 사람이 벌어오는 더러운 돈 쓰기 싫었고요. 이 집에서 더 살았다간 남편이 만든 피해자들이 집까지 찾아올까봐 걱정되었는데 이참에 애들이랑 같이 나가서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이혼하라고요. 자기들은 괜찮다고요. 그래서 이혼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애들이 벌어놓은 재산은 상당했어요. 용돈도 꼬박꼬박 잘 모아놔서 서울 변두리에 있는 새 집을 얻을만 했어요. 집은 하루 만에 구했고요. 비어있는 곳이라 바로 이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용달로 적당히 이삿짐을 옮겼고 저도 이제 제 밥벌이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소일거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전공이 미술이었거든요. 꾸준히 작품도 내고 아동미술에 대한 자격증도 따놓아서 미술학원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한 3일가량 집에 안 들어오길래 쪽지를 써놓고 나왔거든요. 그 후로도 일주일가량 더 집에 안 들어왔는지 뒤늦게 쪽지를 발견하곤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뭐야? 도대체 애들 데리고 어딜 간 거야?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그걸 못 기다려? 그냥 집에서 밥하고 청소만 하면서 살면 되는 걸. 왜 도덕이니 양심이니 그딴 걸 생각해서 삶을 힘들게 살아? 당장 애들 데리고 집에 들어와. 당장. 나 안 들어가. 당신이 벌어오는 그 검은 돈 나 쓰기 싫어. 애들이랑 집 바로 구해서 짐 풀었어. 당신 집이니까 당신은 거기서 살아. 난 이제 당신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당신 미쳤어? 오늘 내로 안 들어오면 그 새로 구한 집 찾아내서 폭발시켜버릴 줄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또 저한테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언어폭력에 손까지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제 할 말은 또박또박 다 했죠. 그래? 아이 그럼 한번 해봐. 아들들한테 당신 밑바닥이 어디인지 한번 보여줘봐 그럼. 애들 가뜩이나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힘들어하는데 어디 한번 해봐. 당신 정말 이러기야? 나는 어쩌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셋이 나가. 아이 알았어. 이제 안 할 테니까 돌아와. 어? 아니 당신은 못 멈춰. 그리고 나 이제 당신 못 믿어. 이참에 이혼하자. 그러는 게 낫겠어. 제가 이혼 소리를 꺼내자마자 남편의 또 거친 말이 시작되었어요. 차마 끝까지 들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끊고 전화기 전원도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애들한테 전화를 해서 닥달을 했는지 애들도 그날 집에 일찍 들어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정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한테 전화는 안 왔어요. 저희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연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는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혼 소리에 난리를 치던 사람이 의외의 짓을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그 전화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뒤였어요. 어떤 여자가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남편 일로 이야기 좀 하세요. 보니까 저보다 10년은 어려 보이고 매우 세련된 사람이었어요. 혹시나 남편한테 당한 거래처 사람 중 한 명일까 싶어서 가까운 커피숍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여자의 존재는 남편의 상간녀더라고요. 다짜고짜 저한테 이혼해주래요. 들어보니까 이미 집 나가셨다면서요? 이 정도면 남남 아닌가? 왜 이혼 안 해줘요? 뭐 톱스타처럼 호적 정리 안 하면 저희들이 결혼할 수 없게 하려고요? 뭐? 이혼을 안 해줘? 참나, 그 사람과 내가 이혼을 안 한 건 당신한테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나한테 찾아올 수가 있니? 이제 내가 그 여자거든요. 그이가 저한테 얼마나 의지를 하는데요. 아줌마, 큰 거 한 장 줄 테니까 이혼해줘요. 아줌마한테 그런 남자가 가당키나 해요? 그이도 아줌마 싫대요. 들었죠? 저 싫다고 하니 저는 넙죽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녀 말에서 솔깃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 나 싫대? 다행이네. 그럼 이혼해줄게. 그런데 고작 한 장? 야, 한 장 말고 3장 가져와. 그럼 사인해줄게. 연매출 100억짜리 사모님 될 텐데 3억이 대수야? 나도 평생 살림하면서 그 정도는 받을만해. 큰 거 3장 아니면 사인 안 할 테니까 그 정도 아니면 찾아오지도 마. 정말이지?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야. 내가 조만간 다시 올 테니까 어디로 내빼지 말고 딱 기다려요. 내가 돈이랑 서류랑 다 들고 올 테니까. 며칠 후 그 상간녀는 이혼 서류를 가져왔고요. 제 의사를 확인한 후 바로 돈까지 계좌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주 만발의 준비를 하고 왔더라고요. 3억을 한 번에 계좌 이체하기 힘든데 은행까지 가서 이체 한도 늘리느라 애먹었다는 거 묻지도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사인을 해주고 저는 물었죠. 그런데 이 결혼 왜 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 인간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하는 거니? 저는 이해가 가는 결혼이라서요. 아무튼 뭐 그 돈 가지고 잘 사세요. 나는 이제 우리 남편과 행복하게 살게요. 그 인간이 시켰니? 나한테 돈 주라고? 그런데 그거 아나 몰라. 그 사람 실체를 알면 혀를 내두를 텐데. 아무쪼록 잘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을 테니까 어디 잘 살아봐라. 돈 줬으면 된 거 아닌가? 사인했으면 끝이지 왜 참견이야? 누가 줬든 줬잖아. 그거 먹고 떨어져. 괜히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그 여자는 서류를 가지고 갔고요. 저는 그 즉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퇴사한 부장과 함께 일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요. 남편이 뺏어간 거래처들 사장님들과 약점을 잡혀 협박을 받은 사장님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하라고 말했더니 각자 일할 때는 힘을 못 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피해본 사람이 많으니까 용기가 난다며 단체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상간녀를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봐주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 제 일도 하나 더 추가한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그 인간 말종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여자 왔다 갔고 그 돈 다 받았어. 그 여자는 신나서 가던데 당신이랑 결혼한 게 너무도 좋다나 봐. 바보같이. 바보같이. 나한테 속아서 이제 길이길이 날뛸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당신 고생 많았다. 미안해, 고맙고. 애들하고 잘 지내고. 그래도 가끔씩 안부 전해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실은 제가 남편이랑 짜고 일을 꾸몄거든요. 제가 그 상간녀한테 돈을 뜯어낸 이유가 다 있어요. 바람난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했던 사람이 왜 남편이랑 손을 잡았어? 하는 의아한 생각도 들지요. 지금부터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상간녀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 몇 달 전 저희가 집을 나오게 된 후 남편은 몸이 이상해서 지 혼자 병원에 갔는데
가난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천벌받은 거죠. 다른 사람들 가슴에 대못 박더니 결국 하늘이 노하셔서 그 인간 몸에 암덩어리를 넣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암 핑계로 정 떨어진 저한테 병간호 시킬 생각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저를 체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뒤이은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염치 없어서 당신한테 다시 합치자, 화해하자, 그런 말은 못하겠다. 근데 사과는 하고 싶어. 그날 당신 멱살 잡은 거 미안해. 말도 함부로 한 거 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이씨구, 죽을 날 받아놔서 그런가? 예전에 당신 같네? 그런데 나 진짜 당신한테 돌아갈 마음 없어. 그 재산 우리 아들들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 어디에 기부를 하고 가든지 해. 우린 정말 미련 없으니까. 그게 말이야. 실은 내가 당신이랑 싸우고 나서 홧김에 나간 날 다른 여자를 만났었어. 나도 그때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어. 어리고 예쁜 애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남편은 바람을 폈다고 순순히 시인을 하더라고요. 남편 놈 암 걸렸다는 거에 1차 충격이었는데 바람까지 폈다는 거에 2차 화남이 올라왔죠. 그런데요, 남편 놈이 한 가지 솔깃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년한테 간암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몸이 아프다는 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엄청 많이 했었어. 그냥 반응 보기 위해서. 근데 걔가 내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귀찮아하면서 자기니까 데리고 사는 거야 하면서 엄청 날 깔보고 무시하더라. 그걸 보고 알았지. 내가 암 걸렸다고 하면 돈을 들고 칠년이라는 걸. 이 화상아, 이 등신아, 정말 가지가지한다. 아니, 협박에 이어서 이젠 바람까지?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무슨 돈? 그년한테 돈도 갖다 바쳤니? 그러니까 내가 미쳤지. 그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다 하면서 돈을 준 거야. 몇백 몇천이면 나도 잊고 살지. 그런데 자그마치 3억이야, 3억.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뭐라고? 3억? 당신 미쳤구나. 3억을 새로 사귄 여자한테 주는 등신이 어딨니? 뭐 어떻게 해, 당신이 준 걸. 내가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그래, 나 곧 망해. 그동안 나쁜 짓 했던 것들 이렇게 벌 받는 거라 생각해. 회사 사정도 지금 안 좋고 내 몸도 안 좋고 난 망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아빠잖아. 애들한테 남기는 거 없이 그냥 가면 좀 그렇잖아. 나 그래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3억 정도는 있었어. 그 돈이라고 생각하고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그 정도 돈 아빠가 아들을 위해 물려줄 수 있죠. 게다가 그 정도 금액은 남편이 전 회사에서 받았던 퇴직금 정도이기도 했고요. 저도 쉽게 가고 싶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상간녀를 보낼 테니까 돈 쥐어주면 이혼하겠다고 하고 3억을 챙기라고 한 거예요. 제가 제안한 금액을 상간녀가 다시 남편한테 가서 제가 3억을 불렀다고 하니까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자기가 준 돈으로 먼저 저한테 보내주면 다시 채워주겠노라 둘러댔대요. 상간녀는 100억 회사에 눈이 멀어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한 거고요. 결국 작전은 성공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상간녀한테 준 돈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간녀한테 그까지 3억이 되시겠어요? 매출 100억짜리 회사 대표 와이프가 되는데요. 제가 이혼도 해줬겠다.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제 전 남편과 결혼해서 그 재산 마음껏 쓰고 싶은 생각밖에 없겠죠. 저는 일부러 그 상간녀한테 전화해서 남편과 짜고 친 일들도 다 말해줬죠.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야. 그 인간 나쁜 일만 저질러서 아마 돈 다 내줘야 할 텐데. 얘, 너 목숨 챙겼니? 아니, 회사가 그런 회사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늑다리 옆에 붙어있던 건데 이런 줄은 몰랐어요. 아니, 만난 지 얼마 안 된 나한테 몇 억씩 턱턱 내줬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없는 회사인 줄 알았죠. 회사 상황 보니까 꽤 탄탄했고요. 그 인간이 이제 쫄딱 망했어. 막바지 발악한 거지. 그리고 그거 아니? 그 인간 암 걸렸다. 그 여자 아주 목소리가 떨리더니 흐느끼며 울더라고요. 멘붕 온 것 같았어요.
그 인간 하도 나쁜 일 저지르고 다녀서 하늘도 노하셨는지 가난 말기랜다, 가난 말기. 내가 집 나가고 나서 그 병명 알게 되었는데 이혼은 내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안 해준 거였어. 그 인간이 가족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널 장난으로 만나본 거래. 기분 좋아서 돈도 줬던 거고. 내가 영 제외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지 나한테 짜고 너한테 준 돈 회수하자고 하더라. 넌 똥을 금인 줄 알고 지은 거야, 이 바보 멍청이야. 이렇게 말해주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할 말 다 하고 살아야 하나 봐요. 속에 품은 게 없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서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한테 준 돈 회수까지 해가며 일을 벌인 이유는요. 남편도 그년이 좀 이상하다 느낄 때쯤 심부름 업체에 그 여자 뒷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도 환장할 여자더라고요. 20대 때부터 사기치고 다니다가 고소도 몇 번 당했고 나이가 들면서 남자 하나 잘 물어서 결혼하려고 했다는데요. 그게 딱 제 전 남편이 걸린 거죠. 그년도 운 더럽게 없어요. 팔자는 못 필 팔자인 거죠. 전 남편은 여러 고소들을 진행하면서 전 재산 몰수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혼을 한 상황이라 그 인간과 상관없지만 그 상간녀는 남편의 내연녀에다가 자금도 갖다 준 게 있기 때문에 조사를 엄청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죄가 인정되었지만 가난 말기라 철창행이 아니라 병원 신세가 되었고요. 그 더러운 회사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또 황당한 제안을 해왔어요. 본인과 뜻을 합쳐서 같이 상간녀도 일망타진했는데 본인 간병 좀 해주면 안 되겠냐며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3억을 들추며 돈값을 하라길래 저는 한마디 했어요. 이봐 전 남편, 우리가 비록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꽤 당신은 괜찮은 배우자였고 자상하고 존경받는 아빠였어. 당신이 죽을 날 받아놓고 외로워서 나한테 이러는 거 잘 알겠는데 마지막은 추하게 가지 마. 그게 당신이 나와 우리 아들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해야 할 일이야. 알아들었지? 그럼 다신 연락하지 마. 전 남편은 자기 장례는 누가 치러주냐는 말에 네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라고 하고 연락 끊고 살고 있네요. 그 인간은 내연녀도 한순간에 사라졌고 저와 자식들과도 연이 끊기게 되니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후 근래 듣게 되었어요. 그와 반대로 좀 잔인하다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아이들은 잘 살고 있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나쁜 마음 먹지 마세요. 그 죄는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